안녕하세요. 오늘은 벨링브랜즈, BRBR이죠. 이 회사의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원래 포스트홀딩스라는 아주 큰 기업의 자회사였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전부 다 지분을 가진 독립기업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벨링 브랜즈의 소유 구조 변화, 이게 단순한 지분 이동 그 이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기업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그런 과정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보려는 게 포스트 홀딩스 아래 있을 때부터 그다음에 결정적인 분리,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독특한 구조, 기관 투자자들이 꽉 잡고 있는 이 구조까지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이 회사 벨링 브랜즈에게 그리고 또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실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벨링 브랜즈의 아주 초기 모습이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포스트홀딩스 시절이죠. 벨링 브랜즈는 원래 포스트홀딩스 안에 있던 액티브 뉴트리션, 그러니까 기능성 영양 사업부였어요. 포스트가 2013년에 프리미어 뉴트리션, 그리고 2014년에 다이마타이즈랑 파워바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만든 사업부거든요. 아, 특히 그 프리미어 프로틴 이게 엄청나게 성장했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2014년부터 한 5년 동안 연평균 매출이 20% 넘게? 와, 이거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부를 포스트가 왜 2019년에 굳이 IPO 기업 공개를 했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잘 나갔기 때문이죠. 포스트홀딩스 같은 이런 복합 기업은 여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개별 사업부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복합 기업 할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포스트 입장에서는 이 벨링 브랜즈의 높은 성장성, 이 가치를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독립 상장을 시켜서 자, 이만큼 가치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복합 기업이라는 큰 우산 속에 가려져 있던 보석을 딱 꺼내서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였네요. 근데 IPO 하고 나서도 포스트 홀딩스가 지분을 70% 넘게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사실 독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전히 포스트가 꽉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IPO 후에도 포스트가 한 71% 정도 지분을 가졌고 나머지 한 30%안 되는 것만 일반 주주들이 가졌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상장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포스트 자회사였던 거죠. 물론 장점도 있었죠. 그 모회사가 든든하게 있으니까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재무나 IT 같은 중요한 업무 지원을 마스터 서비스 계약이라고 해서 포스트로부터 받았거든요. 이거는 새로 독립한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긴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또 경영은 좀 간섭받았을 수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매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 사업 자체는 좋은데 투자하려고 보니 결국엔 시리얼도 팔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대 소비재 기업 포스트 홀딩스에 투자하는 셈이니까요. 좀 꺼리는 기관들도 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벨링 브랜드의 진짜 변신은 그 다음 단계 2022년에 있었던 완전한 분할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위대한 분리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완전 분리요. 그건 이제 정말 포스트 홀딩스랑 아예 남남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IPO만으로는 부족했나 보죠. 양쪽 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죠. 벨링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포스트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성장성이 아주 큰 기능성 식품 시장에만 집중하는 순수 플레이어, 영어로 퓨어 플레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딱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면 기능성 식품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을 훨씬 더 끌기 쉽죠. 반대로 포스트홀딩스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이 기능성 식품 사업을 떼어내니까 더 안정적인 다각화된 서부제 기업이다. 이런 성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한테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서로 다른 타겟 투자자들을 노린 거군요. 분할 방식이 좀 독특했던 것 같은데 기존 포스트 홀딩스 주주들한테 벨링 브랜드 주식을 나눠주는 식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포스트가 갖고 있던 벨링 브랜드 지분 약 80% 정도를 포스트홀딩스 주주들한테 나눠줬어요.
포스트 주식 1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벨링브랜즈 주식을 한 1.26주 정도, 그 정도 비율로 배분한 거죠. 이걸 통해서 포스트는 지분을 거의 다 처분했고 남아있던 아주 약간의 지분마저도 그해 연말까지 다 팔아서 완벽하게 독립시킨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분할이라는 사건 하나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벨링브랜즈 주주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한 회사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가 수많은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된 거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분할 직후의 소유 구조를 보면 포스트 지분은 14% 정도로 확 줄어들고 원래 포스트 주주였다가 벨링 주식 새로 받은 사람들이 한 57% 정도? 그리고 IPO 때부터 벨링 주식 갖고 있던 일반 주주들이 한 29% 정도. 그러니까 단일 최대 주주가 있던 구조에서 엄청나게 분산된 그런 주주 구성으로 그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단순히 소유권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벨링브랜즈라는 회사를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 뭐랄까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기능성 영양 사업이 이게 좋아 보여도 결국 포스트 홀딩스라는 큰 바구니에 같이 담아서 투자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벨링브랜즈라는 이 기능성 식품에만 집중하는 순수 투자처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그 지배구조 때문에 좀 망설였던 새로운 유형의 기관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투자자들이요? 예를 들면 뭐 성장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아니면 소비재 섹터에만 집중하는 그런 펀드들 있죠. 이런 곳들이 벨링브랜즈의 잠재력을 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소유 구조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거군요. 자료 보니까 거의 99%, 어떤 집계로는 뭐 100%를 넘기도 한다는데 이거 정말 흔치 않은 숫자 아닌가요? 네, 극히 드뭅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570개가 넘는 기관들이 발행 주식의 거의 전부 1억 2,80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사실상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고 시장의 아주 정교한 자본,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돈들이 이 회사 주식을 그냥 싹쓸이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전문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주주 명단을 봐도 역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 블랙록이랑 뱅가드가 각각 거의 10%씩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 지분은 주로 그 S&P 미드캡 400 같은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벨링브랜즈가 그 S&P 중용주 4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들은 기계적으로 벨링브랜즈 주식을 일정 비율 사야만 해요.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아주 큰 운용사들이 굴리는 이런 패시브 펀드들의 대규모 보유는 주가에 아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지수에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안정적인 받침돌 같은 역할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사고 파는 액티브 펀드들, 이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오히려 이 사람들 생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패시브 자금이 안정성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현재 가치나 미래 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은 역시 액티브 운용사들의 움직임에서 더 잘 드러나죠. 최근 자료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D.E.쇼나 홀로세인 애드바이저스 같은 곳들은 지분을 각각 40%, 50% 넘게 늘렸고요. 특히 그 헤지펀드로 유명한 시테델 아드바이저스, 여기는 무려 114%, 그러니까 2배 이상 지분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와, 공격적이네요. 반면에 티로이 프라이스나 얼라이스 버런스틴 이런 곳들은 또 지분을 꽤 많이 줄였군요. 이런 상반된 움직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벨링브랜즈의 단기적인 리스크나 전망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테델 같은 곳은 지금 당장의 우려가 좀 있어도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강하다. 여기에 강하게 베팅하는 거고요. 반면에 티로이 프라이스 같은 곳은 좀 더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즉, 시장에는 안정적인 패시브 자금도 있지만 동시에 확신과 신종론이 막 뒤섞여 있는 액티브 자금이 공존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위 25개 기관이 전체 지분의 64% 이상, 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집단적인 판단이나 움직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기관 지분율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똑똑한 돈들이 많이 믿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의 표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마음이 싹 바뀌면 주가 변동성이 확 커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전문 분석가들이 다 뜯어보고 이거 투자할 만하다 하고 판단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지금 진행 중인 소송 문제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만큼 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도 분명히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회사 내부 사람들,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이사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들도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전체 지분의 한 1.2%에서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비율만 들으면 뭐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약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훌쩍 넘는 꽤 큰 규모입니다. 이건 경영진이 그냥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 회사 성과와 주가에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깊게 얽혀 있다는 뜻이죠. 소위 말하는 책임 경영, 영어로 스킨 인 더 게임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은 어떤가요? SEC 공시자료, 그 폼4라는 내부자 거래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 동안은 매도 건수가 매수 건수보다 더 많았다면서요. 이건 좀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건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된 주식 수량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내부자들이 사들인 주식은 총 100만 주가 넘어요. 반면에 판 주식은 약 51만 주 정도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5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한 겁니다. 보통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나서 세금 내라고 일부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매도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순매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주 주목할 만한 시점이 있었다면서요? 2025년 8월이었나요?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주요 소매 파트너들이 재고를 좀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벨링 브랜드 주가가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혼란의 와중에 숀 콘웨이 이사라든가 크레이그 로젠탈 최고 법률 책임자 같은 여러 내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막 사들인 겁니다. 적극적으로요. 와, 그건 진짜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한다.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특히 그때는 뭐 진행 중이던 증권 사기 소송 문제까지 겹쳐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밖에서는 소송 걱정이다, 실적 우려다 하면서 주가가 막 폭락하는데 안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사모으는 이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거는 경영진이 현재 이 재고 문제가 일시적인 거고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장기적인 성장성은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행동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돈을 넣어서 시장의 비관론의 정면으로 맞선 셈이죠. 네, 내부자들이 이렇게 확신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회사 차원에서도 주주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벨링 브랜즈는 배당금을 주는 대신에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2025년 3월에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요.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진 9월에는 오히려 규모를 더 키워서 4억 달러짜리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빠르게 집행하고 있어요. 2025년 2분기에만 1억 7천만 달러 넘게 써서 240만 주를 사들였고 그 이후 여름 2달 동안 또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310만 주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소유 구조나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거나 가지고 있으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주식 한 주당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소유권 비중이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기관 투자자든 내부자든 기존 주주들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거죠. 또 똑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요. 이게 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에 남는 돈을 주주한테 돌려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거다. 이런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택했다는 건 경영진이 지금 주가 수준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다른 어떤 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무자들의 직접적인 주식 매수와 이게 딱 결합되면 이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 미래를 확신한다. 그리고 그 확신에 우리 돈을 걸겠다. 뭐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벨링브랜즈는 포스트홀딩스의 일부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분리를 거쳐 독립했고 그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지분을 갖게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내부자들은 책임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회사는 또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화답하고 있고요. 자, 이 모든 것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재 벨링브랜즈의 이 소유 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이 압도적인 기관 투자자 비중은 이 회사가 아주 정교한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일종의 품질 인증 도장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둘째, 내부자들의 지분 보유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는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셋째,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주가 하단을 좀 지지하고 주당 가치를 높이려는 회사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좀 고려해야 할 약점이나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가장 큰 건 역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이들의 투자 심리가 변하거나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그 증권 사기 관련 소송, 이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벨링브랜즈의 현재 소유 구조는 전문 투자자들이나 경영진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특정 리스크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독특한 소유 구조 자체가 벨링브랜즈를 어떨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위험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기관이 많이 샀네 이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소송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핵심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또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벨링브랜즈의 소유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포스트홀딩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또 내부자들의 이해관계 일치, 그리고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여러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기업 가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나 경영진의 자신감, 이게 현재로서는 아주 확고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강력한 지지 기반과 내부의 확신이 현재 진행 중인 그 소송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시장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기에 충분할까요? 만약에 소송 리스크가 회사에 유리하게 잘 해결된다면 지금의 이 강력한 소유 구조는 더 단단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리스크가 해소된 걸 보고 새롭게 들어오는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 때문에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벨링브랜즈의 여정을 지켜보시면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